제가 예, 주도하고 저쪽에 앉으시면 네네.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 주도하고.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막 치고 우리 들어오는 패널 건 여러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장기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지 않으니까 많이 치고 들어오시고. 예, 예. 자, 그 조금 전에 장성 이거 후보의 벗어야죠. 면접 이거 벗죠?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 이 22분 테두리 내에서 제가 하는데 여기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온 것 중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장성민 후보관에서는 중복되는 질문이 4개 중에 3개가 있어서 제가 중복되지 않은 걸 간단하게 하나 물어봤고, 만일 중복되지 않은 질문이 많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제가 그 질문을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표 후보님 면접을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진중권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자, 네. 타이머 시작해 주시세요. 예, 또 옛날 얘기부터 좀 시작하죠. 1992년에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에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신 바 있죠. 그때 뭐 조작이니 아니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국정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2007년에 그 중부지역당 사건은 정권에 의한 조작이 아니었다, 진짜 간첩 사건이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로 그 간첩 조작에 연루가 되신 겁니까? 예, 저는 뭐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다음에 참고로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장성민 후보 그 질의하는 거 보니까 이 너무 질문도 길고 대답이 길어서 충분히 개진할 수 없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되도록 질문도 간단하게 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보다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진짜 간첩 사건이었는데 그 일로 구속되셨잖아요. 예, 구속됐죠. 어떻게 연루가 된 겁니까? 간첩 조직을 아셨어요? 저는요, 그 이선실 할머니가 저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구속돼가지고 막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뭐 어려우니까 돈을 100만 원을 줬다. 그 받은 거하고 추석 때 돈 30만 원 받은 거, 그거를 받았는데 왜 이선실 씨가 간첩인 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느냐? 제가 전혀 몰랐죠. 제가 알았다면 왜 그 할머니가 계속 출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불고지죄로 제가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이셨잖아요. 예.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뭐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전에는 뭐 국가보안법이 너무 악용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보았지만 요즘 이 주사파들이 난동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약이 3가지가 있었는데 3번째 공약이 대깨문 주사파 혁파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 이 뭐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딱히 좋은 단어는 아닌데 공당의 제1야당의 후보가 이런 단어를 써서 예. 이거를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저는 좀 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깨문 주사파를 혁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정부입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예, 저는 문재인 정부를요 주사파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깨문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중대한 요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국이 사건요, 조국이야말로 정말 이 위선과 거짓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조국 수호, 정경심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 서초동에서 뭐 수십만 명 데모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이 분열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대깨문을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죄송한데 잠깐만요. 추가 질문인데 문재인 정부가 뭐 북한하고 뭐 좀 화해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주사파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좀 제시를 해주세요. 증거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얼마나 북한을 짝사랑합니까? 얼마나 굴종적인 자세를 취합니까? 그런다고 저 국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는 뭐냐? 미친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태생적 바보다. 삶은 소대가 웃을 짓이다. 그런 소리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관련해서요.
만국칠적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그거를 혁파하겠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1번이 민노총이고 2번이 전교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깨문까지 7개를 쭉 나열하셨는데 그 단체들 또는 그 그룹들의 문제는 우리 국민이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혁파를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법치주의고 예.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에서 그 7개 단체 내지는 그룹을 어떻게 혁파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전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우선 민주노총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노총의 해악에 대해서는요, 많은 국민들이 압니다. 이른바 귀족노조, 뭐 타파해야 된다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라고 물어서 제가 그 부분에만 말씀드리는데, 막연하게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다, 민주노총이 문제다 이렇게는 말하지만은 민주노총의 해악에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도 알고 있지 못하고, 저는 학자들도 그 반면에 저는요 민주노총 해악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결하려고 그러면요, 민주노총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그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혁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장 후배님께서는 운동권에 대학 때부터 운동권에 몸을 담으셔서 감옥을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한 100번 갔습니다. 여러 번 투옥도 되셨고 정당도 엄청 많이 옮겨 다니시기도 하고 창당도 하셨죠. 예. 그죠? 민주당 계열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 사회민주당, 사민당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녹색 사회민주당 이것도 만드시고서 창당, 탈당 또는 입당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도 저는 민노총이나 뭐 이런 운동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철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네.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에 여기 있는 거를 보고 뭐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건 혹 나중에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한국 정치는 근본적으로 혁파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고, 특히 이 정보화 사회, 말하면 이 정보 문명 시대에는 저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정보 문명 시대야말로 말하면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물질적 풍요도 이룰 수 있고, 또 정보 통신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사회 정치의식도 고양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말하자면 경제적 풍요, 사회적 평화, 정치적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정당을 창당했는데 그게 2%를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해산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당 저 정당 힘 있는 정당에 정말 갈라 그랬으면 얼마든지 갔죠. 저는 힘 있는 정당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그 같이 운동하셨던 뭐 이부영 씨나 뭐 이재호 씨 뭐 등등등 이분 분들은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그 심지어는 그 부인들까지도 막 이어서 국회의원 하고 이러는데, 우리 장 후보께서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도 못 하시고.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저는 하여튼 삼김 정당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요 한 30-40년 동안에 삼김 정당에 안 가고요 뭐 국회의원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또 제가 그분들이 저를 뭐 마다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저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예. 제가 그 PPT 발표하신 거 봤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뭘 봤어요? 저번에 그 정책 비전 발표회 때 발표하신 예. 그 PPT 딱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거 완전 80년대 운동권 찌라시거든요. 혼자 선동하는.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제야시구나. 네. 그리고 사실 이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다음 이 정권이 갖고 있는 NL 편향을 제가 누구보다 많이 비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이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 아까 주사파가 우리나라에 극질질거린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득실거렸는데 요즘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게 되면은 항상 적을 상정을 해가지고 몽땅 다 민주노총도 굉장히 많은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이걸 몽땅 다 망국해서 적을 설정해가지고 막 때려대는 이런 방식이 정말 낡은 옛날 운동권 방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민노총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다.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노동에도 양극화가 생기죠.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생깁니다. 자산격차도 있고. 그런데 그럼 상류층 20%가 일반 서민 80%의 임금을 착취한다? 부를 착취한다? 이게 그 업법이 열로 옮겨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운동권이다. 실정을 잘 모르시네. 내가 그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런 거 많이 신문에 난 거 못 보셨어요? 현대자동차가요. 예, 압니다. 아니 알면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아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니 내 말씀 들어보셔야 그래. 그러니까 민노총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노조 자체를 갖다 적대시하는 거는 아니 노동 자체 나야말로 노동 존중이죠. 우리나라 1950만 명 노동자 중에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5만 명입니다. 5%입니다. 5%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 존중입니다. 민주노총의 기득권, 특권을 타파해야 다른 1,800만 노동자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을 자꾸 그렇게 거시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민주노총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고 데모하고 있거든요. 그건 또 그거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문제죠.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요 임금 그렇게나 많이 주도 맨날 임금 인상 요구하고 파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쨌든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고임금이 정몽구 회장이 주는 게 아니고 납품업체 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때문에 고임금을 가져가는 굉장히 겁니다. 시각이 잘못되셨는데 네. 보통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회계감사를 해요. 이익을 많이 남게 쓰면 단가를 후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의 횡포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질서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대기업은 그렇게 착취한 임금들의 일부를 노동자 상층부에 주고 그들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매수함으로써 노동당을 분리시켜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착취해 먹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임은 사실 민주노총에 있다라기보다도 민주노총도 야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왜 지금 안 하십니까? 옳은 말씀. 내가 그래서요 정몽구 회장 말하자면 정몽구 회장만이 아니죠. 대기업 그 사람들 파업 좀 하면요 귀찮거든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손해도 나고. 그러니까 다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저 글 중에요. 대기업의 경영주들도 노동조합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업 경영주한테만 책임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정치가 바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대기업의 그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갖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착하게 다음부터는 중소기업한테 니들 이거 받아가. 우리 노동자들 이 대기업 그러니까 민주노총 노동자들 줄 거니까 니들 받아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줘. 이럴까요?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요 법이 개입해가지고도 무리한 요구를 안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요. 알아요. GM, 도요타보다도요 구매력 기준으로요 임금이 더 높습니다. 국민소득은 약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노동자 임금이 더 높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민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안 받아줘요. 그렇다고 그럼 그 이익을 갖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다시 갖다 주고 앞으로 너희들 내가 단가 낮춰줄게 그래. 이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네. 민주노총의 문제의 본질은 안 건데.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 가지고 오래 해버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는 지금까지 7번 출마하셔서 다 낙선했어요. 심지어는 2002년에는 그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영등포 을이거든요. 이때 후보자가 패배했을 때 유일하게 국민의힘 계열이 이때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김해시 을에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유리한 데서 나오셨는데 또 낙선하셨어요. 어떻게 유리한 국면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패배를 계속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인데요. 대선 나가면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7번을 패배했는데. 그러니까 전략이 뭔가요? 지금 주사파와 대깨문 척결로 지금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가요, 지금? 그 외에 정책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요 이번에 대선에 나가면 이깁니다. 왜? 그동안에 7전 실패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7.8기라서 이기신다는 거.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대한민국의 국민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면요 안 되는 일이라도 옳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대통령과 저는 중간과 지금까지 척결인가요? 그게?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기 때문에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이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케이. 다음 질문할게요. 그 대통령은 물론 뭐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을 해야 하지만 수권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도 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외에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셔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 발표하신 PPT에도 외교 안보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가장 내세울 만한 외교 안보 정책이 뭔가요? 그래서요 우리 기자 여러분 이 맨날 보면 뭐 윤석열 씨하고 홍준표 씨만 보도하는데 지금은 다 동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도요 이 후보를요 동등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 윤석열 씨는 처음 시작하지만 지금 기존에 여기 많이 출마한 사람들 뭐 다선이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계속 또 보도해가지고 그 사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잘 살 수 안보 있겠습니까? 외교 안보 외교 안보요. 정책이요. 저는요 우선 북한에 대해서요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외교라고 하니까 우선요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너무 막 반중 정세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북한 때문에도 강화돼야 되지만 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지금요 이런 말 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중국이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진짜 없어지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는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 핵무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장성민 의원 무슨 말 나는 그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요 동북공정 왜 합니까? 북한을 병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도 없애야 되고 또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즉 동북공정을 하는 목표인 북한을 병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국의 북한 병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공할부주택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공유지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학푸만이 학교 품은 아파트니 그다음에 좀 전에 보니까 학조아예요. 학교 쫓은 아파트, 그다음에 공조아, 공항 쫓은 아파트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지을 국공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 저는요 사는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대선 후보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역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그 구청에 각 구마다도 다 있고요. 주변에 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공유지에다가 집지어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요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흔히들 학자들은 주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하지 말고 주거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좋은데 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놓으신 게 국공유지에다 공공할부주택 짓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지방의 교육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말하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발표하신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이 있어서 참 반가웠어요. 다른 분들은 교육 공약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학생 초, 중, 고 1인당 얼마씩 지금 교육비가 지출되는지 아십니까? 재정적으로, 예산으로.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이 한 1,300만 원씩. 예, 저희 거의 1,5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뭐 1,000만 뭐 1,000만 원, 예, 1,200만 원 이렇게 예. 되겠죠. 의대 빼놓으면. 그러면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초중고 학생 1인당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사교육비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도요 돈이 남아 들어갑니다. 먼저 보는 놈이 임자입니다. 교육 예산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빼먹습니다. 대통령부터요 국업 공무원까지 빼먹고 있고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에는 기업을 하려고 그럴 때도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빼먹을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해가지고 기업합니다. 나라 되겠습니까? 흔히들요 저는 사회보장주의자인데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돈이 어디냐 돈이 넘쳐납니다. 오히려요 복지를 제대로 해야만이 오히려 돈이 절약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대학까지 무상으로 돈이 어디 있는데 무상으로 해야 돈이 적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집 없는 무주택자를 모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간단히 해주세요. 예,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예, 이게 그거는- 변호사 수임료만 집 없는 서민들한테 다 뜯어가지고 지금 변호사한테 배불리는 건 아닌지 이게 지금 왜 그런 걸 하시는 그거는요 그거는 다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요 손해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다. 손해 본 사람들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요 얼마인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근데 대통령의 공약 후보의 공약이라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라는 것이 예. 거의 뭐 정책도 있지만은 현재 이 정권의 실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택배 자 인터넷 아니요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다 인터넷에 됐나요? 올라온 질문. 네네. 열심히들 해주셔서 저로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시간이 근데 금방 벌써 가죠. 이게 이제 질문 몇 제가 개 질문 못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아마 이렇게 장 후보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념적으로 국민들을 계속 분열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요? 예. 예, 저는요 이념적으로 분열시키겠다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대깨문만 문제가 아니라 대깨박도 문제입니다. 대깨박도. 그래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대로 된 말하자면 국가 운영 방법, 정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념을 딱 표방을 하면 되는데 예. 한쪽에서 침묵을 계속하니까 반복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집권하면 절대로 이념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사회에 지금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데 왜 그러냐? 예. 이거 갈등 해소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가지고 어떤 경우도 걱정 안 해야 이 갈등이 없어지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22분이 다 지나가지고. 그래요? 예. 시간 빨리 지나갔어요. 끝났습니까? 예. 아이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야, 나 우리 저 진중근 교수 저 대통령 선거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보겠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예. 다음번에는 역시